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의 테이퍼링 일정,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이런 항상 갖고 있는 불안한 변수 외에도 또 경기 반등세가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계절로 치면 마치 요즘 날씨 같은 늦여름 또는 초가을 같은 상황이라 주식시장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런 배경에서 코스피 시장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저런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를 자국 통화로 채택해서 그동안 20년간 써왔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비트코인도 법정 통화로 도입을 해서 함께 쓰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화를 법정 통화로 쓰는 몇몇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모아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0.3% 정도, 코스닥은 0.1% 정도 상승세입니다. 아침에는 또 다시 약보합권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어떤 변수 있는지 좀 알아보죠.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은 코스피 3,800 정도 갈 것 같다. 네, 그 전망하셨는데 지금이 3,100이 좀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망 되려면 지금부터 한 약 20% 정도 가까이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언제쯤 올라갈 걸로 보세요? 저희가 8월 말에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3,800포인트를 갈 겁니다라고 전망 자료를 냈습니다. 예. 내고 나서 많은 이례적으로 참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네. 가장 많은 질문은 경기도 꺾인다고 하고 기업 실적도 이제는 둔화된다고 하는데, 예. 게다가 연준은 유동성을 이제 줄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예.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뭐 결단하고 낸 건 아니고요. 이미 작년부터 냈던 자료들의 연장선이에요. 네. 작년부터 냈던 얘기들은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상승장의 중턱쯤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80년대 후반에 1000포인트 코스피 갈 때, 예. 그리고 14년 정도 코스피가 횡보했고요. 예. 그리고 2003년에서 2007년 그때 또 2000포인트 갈 때 네. 또 한 번 확 올랐고 올랐고. 또 한 14년 횡보하다가 작년부터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예. 사실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이건 그냥 쉽게 예. 말씀드리면 뭐 2배 정도씩 올라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이건 재미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1000에서 2000 갔으니 그렇죠. 2000에서는 2000이 가야 2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상 작년에 봤을 때는 세 번째 정도의 상승장이 시작이 된 것 같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저변을 봤을 때 예.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올해 초에는 7, 8월 정도에는 한 10% 정도의 약한 조정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조정은 시장을 떠나라는 조정이 아니라 알고 계시되 그때 오히려 더 주식을 성장주기 중심으로 오히려 주식을 좀 사셔야 되는 조정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지금 그 조정이 요즘 조정이 그 조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8월에 이미 고점 대비해서 한 8%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이젠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더 긴 얘기를 드려도 되겠다라고 네. 해서 내년 상반기 3,800 자료를 이제 냈고요. 조정을 생각했던 이유는, 그리고 길게 또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항상 우리나라 그동안 198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가 총 5번이 있었고요. 이번까지 6번입니다. 네. 그동안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한 1년에서 경기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바닥 이후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반등을 하다가 주가는 항상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바닥 찍고 올라오는 주가가 길게 가봐야 1년 반이더라. 일단. 그렇죠.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항상 조정이 있는데 조정의 이유가 항상 똑같아요. 네, 경기 침체 이후에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항상 경기가 피크아웃했다, 실적이 피크아웃했다, 네.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 재료가 똑같고, 예. 그걸 소화하고 나면 사실 조정받기 전에 올라왔던 속도와 폭만큼 후반부에도 또 올라가는 패턴을 항상 가졌었습니다. 그 말은 작년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속도가 네. 잠시 후에는 또 펼쳐질 거라는 그렇죠. 뜻입니까? 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 똑같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왜 그럼 과거에 그랬는지 뭐 그렇죠. 이런 요인들을 예. 좀 살펴봐야 되고 예. 어디가 그러면 어디쯤 갈 수 있을까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경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가 피크아웃이다. 경기가 정점치고 이제 내려간다. 최근에 외국계 IB들이 외국계의 증권사들이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죠. 그 얘기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8월 달에 이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월, 7월부터는 상향 조정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들은 아마 네.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좋지 않게 나올 거다. 네,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근데 이것도 예측이 됐던 것이 예를 들면 경제가 아주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이번처럼 침체에 빠지면 예. 당연히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V자로 경제가 올라오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요. 예. 이걸 제가 숫자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매년 2%씩 성장하는 경제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냥 산수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94, 96, 98, 100까지 성장했는데 예. 거기서 경제가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제가 94가 됐습니다. 다시. 예. 마이너스 6% 성장인 거죠. 경기 침체였고 작년에 실제 그랬나요? 네, 역사상 최대의 예. 뭐 침체였다라고 얘기했죠. 예. 당연히 정부와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올해 예를 들면 다시 6이 성장을 한 거예요. 100으로 왔어요. 네. 그럼 올해 성장은 6% 성장이죠. 그렇겠죠, 대략. 예. 그리고 나서 내년의 성장은 한 4 정도 올라가서 104 갑니다. 내후년엔 107 정도 갑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6% 성장인데 내년엔 4% 성장이고 네. 내후년엔 3% 성장이면 시장은 사실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멘텀이라고 표현하죠. 이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는구나. 네, 이렇게 꺾였구나. 네. 끝났네. 그런데 중앙은행 유동성 흡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고점인 100을 회복을 했는지 예.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2%의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던 것이 그것보다 느린지 혹은 빠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과거 수준까지 일단 올라는 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과거 속도보다도 좀 나아진 거는 맞는지. 네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답은 뭡니까? 미국 경제 기준으로 보면 단 한 번도 과거의 속도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한 70년대, 60년대 전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과거에 경기 쇼크가 오고 난 후에 반등하더라도 네네, 맞죠. 성장률 속도는 못 따라잡더라.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네. 과거의 속도를 이미 따라잡았어요. 올해 연말쯤 되면 4분기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속도로 돌아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예. 이미 높이는 2분기에 올해 지난 2분기에 네. 한국 경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도 그렇고 경제의 사이즈는 규모는 GDP 총량은 네, 명목으로 맞습니다. 이미 회복은 했죠. 중국은 이미 작년 2분기에 회복을 했고요. 예. 네, 작년 2분기죠. 그러면 인류가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졌어?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뭐 당연히 정부가 부양책을 강하게 썼기 때문에 아까 94에서 100 올라올 때처럼 네. 일시적으로 강력한 부양책에 의해서 혹은 백신 보급 효과에 의해서 성장률이 올라온 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럼 내년부터 완전히 뭐 다 끊어질 거냐 뭐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6, 4, 3으로 내려오는 것이 경제가 꺾였다거나 뭐 성장이 둔화됐다거나 옛날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엔 2였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옛날 2보다 높은 3 정도 수준에서 가고 있고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건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반등을 할 때 6, 4, 3까지 반등을 하고 네. 그다음에 1.5, 1.0, 0.5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면 그건 예전에 2% 성장만도 못한 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 그것을 예를 들면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일 거냐? 예,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거는 아마도 내년 한 중반, 내년 하반기 뭐 이 정도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또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경기 부양책들도 아주 어려울 때 썼던 부양책들이 대부분 다 걷어들여지고 민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또 경제가 올라오게 되면 네. 이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사람들이 할 때 과거보다 우리가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죠. 아직은 뭐 그 정도를 지금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바닥을 볼 때 예전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네. 뭐랄까요? 중앙은행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했을 때 조정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지난 5번의 침체 때 네. 마이너스 17%가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계산해 보면 2,700대 중반 정도 돼요. 만약 그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격 조정이 있고 가격이 크게 단기적으로 네, 예. 크게 급락하는 예. 게 있고 기간 조정이 있죠. 하락할 듯 옆으로 그냥 계속 주가가 네. 기는 겁니다. 올해 이미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주가는 계속 횡보했기 때문에 예. 9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쳐서 아마도 조정폭은 한 10% 안팎이 아니겠는가, 10% 이내이지 않겠는가. 옛날처럼 뭐 많이는 안 빠질 네, 것이다. 뭐 17%씩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예. 그런 조정은 현금화했다가 사는 조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식을 오히려 더 담아가는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정폭이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게 이번에는 반등이 매우 강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조정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거슬러 가서 이번에 조정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과거의 반등폭 내지는 그 하락 반등폭 이게 좀 지금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좀 낮지 않았습니까? 즉 반등이 매우 네. 강했으니 조정도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괜찮을까요? 있죠. 예. 사실 반등을 하는 그 뭐랄까요, 기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반등을 하는 어떤 기울기나 이 패턴은 비슷했지만 옛날에는 2년 걸쳐서 할 시간 많이 반등을 걸렸죠. 예. 네, 굉장히 빠르게 하거나 또 옛날에 하락할 때도 비슷했죠. 하락할 예. 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락할 것을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거나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실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더 드릴게요. 그러게요. 예. 네. 일단 가격 기준으로 이 싸냐 비싸냐라는 얘기를 할 때 네. 주가가 하락하면 얼마나 하락할까 할 때는 충분히 싸질 때까지 하락하는 하겠죠? 게 예. 가장 뭐 쉽게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밸류에이션이라는 음. 지표인데요. 예를 들면 코스피의 주가는 네. 기업의 이익 곱하기 그 기업의 이익 대비 얼마나 그 기업에게 가치를 부여할 거냐. 올해 100억을 버는 회사한테 앞으로 이 회사가 200억, 300억 벌 거라는 가치를 몇 배를 부여할 거냐. 예.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도 하고 PER이라고도 하고 네. 주가 수익 비율이죠. 뭐 PBR이라고도 하고 네. 위험에 대한 선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과 어떻게 보면 뭐 기대의 곱이 주가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주가가 충분히 싸졌냐를 보려면은 어떻게 보면 PER을 보시는 게 더 적절한데요. 네. 지난 1월 달에 PER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PER이 14.6배. 역사상 최고 수준의 비싼 코스피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1월만 해도 기업이 이렇게 돈을 잘 벌 줄 몰랐거든요. 벌 수 있을 거야. 정부가 많이 돈을 풀었으니까 라는 기대로 네. 주가는 먼저 왔지만 이익은 별로 안 났었죠. 그래서 이 곱하기 했을 때 예. 코스피가 이 14배. 네, 14배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죠. 이게 14배가 시가총액이 되는 그렇죠. 그 배수가 높을수록 주가가 비싸거나 고평가 우려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한 9개월 정도 횡보했어요, 주가는. 네. 코스피는 횡보했는데 그 사이에 이익 전망치는 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는 제자리인데 네. 이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PER이 낮아졌겠죠. 지금 PER은 10.6배 정도 수준이라서 네. 과거에 이렇게 아까 한 1년에서 1년 반 왔다가 조정받는 그 패턴을 보면 항상 10배 정도에서 네. 예. 바닥이 형성이 돼요. PER이 10배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반등을 해도 되겠다. 네네, 맞습니다. 라는 다시 인식들이 반등하는. 항상 있었다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10배를 딱 계산해서 보면 한 2,900포인트 네.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락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저희가 200일선, 코스피의 200일선이면 3,1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은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름에 조정받고 가을에 반등해서 겨울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한 상승하는. 3,800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이익의 증가가 꽤 됐다는 게 뭐 좀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네요. 즉 지금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1년 후에도 기업은 실적 잘 낼 거라는 겁니까? 경기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네.
좋아질 건 다 좋아졌고 델타 바이러스도 뭐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내년 경기가 그리 좋을까 이게 걱정인데 네. 기업 이익이나 실적은 내년에도 좋을 거야라야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보다 내년 기업의 이익이나 전망은 훨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까 경기도 올해 2분기를 정점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것처럼 기업의 이익도 똑같아요. 지금이 아마 피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익이 오히려 이제 좀 줄어요? 예, 1,000억 하던 회사가 한 800억 하고 이렇게? 저희 예상으로 순이익 기준으로는 올해 100%가 넘었고요. 작년 대비. 네, 반등이. 네, 예. 100% 넘게 순이익이 증가했고 내년 순이익은 한 자릿수 대 초반. 올해보다는 조금 비슷하거나 네. 약간 좀 더 버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금융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되려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별로 안 오르지 않느냐. 실적은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당연히 하반기랑 내년엔 별로일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주가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과 PER, 밸류에이션의 합인데 곱인데 모든 이 추세적인 상승장을 설명하는 것은 기업 이익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입니다. 똑같이 100억 이익 내는 회사도 어느 날 갑자기 더 좋아 보이고 그러는 게 상승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성장주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레벨업되는 그런 시기들은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뭐 중간중간에 짧게는 그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긴 추세에서 강한 상승장, 추세적인 상승장이 나오는 것은 횡보장이냐 상승장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이다. 그 말은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우호적이 되어야 내년에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올라야 오른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왜 우호적이 될까요? 그럼 왜 그렇게 예상하세요?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돼야지 이제 아까 10.6배까지 내려왔던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기업 이익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패턴일 텐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최근의 리스크를 반대로 뒤집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두 번째는 아까 경기나 실적에 대한 우려, 세 번째는 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 뭐 요거인데요. 첫 번째는 뭐 코로나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번 보시죠. 선진국들은 지금 델타 변이가 심하지만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어요.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영향을 많이 안 받았는데 한국은 이 접종률이 높지 않은 한국이나 신흥시장들은 최근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유로 2020 보셨습니까? 축구장에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 모여서 축구 응원하는 걸 보면서 희망이 좀 생기기도 해요. 우리도 백신을 어느 정도 맞으면 저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이라든가 최근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만약에 올해 연말 겨울만 잘 지나가고 나면 내년 봄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왔을 테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년 여름은 휴가를 좀 해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할 거란 말이죠. BTS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우리가 콘서트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거예요. 이러한 기대가 밸류에이션을 또 끌어올리는 아까 위험 선호를 일으키고 이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들이 아마 그 PER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파우치라는 미국의 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장 가장 권위자이신 이분이 목소리 카랑카랑하시는 분. 내년 봄이면 우리가 코로나 극복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멘트를 하셨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신데도 하셨고 최근 저희가 보고 있는 재미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재확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명이 코로나가 걸리면 몇 명에게 확산을 시키냐, 전염시키냐. 1이 넘으면 한 명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재확산 지수가 7월 중순에 미국이 이미 그 피크를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1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출산율하고 비슷한 거네요. 출산율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본 내려가면 이제 점점 맞습니다. 인구 줄어드는 것처럼 감염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이 재확산 지수가 꺾이면 한 달 반 뒤에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아마 9월 우리 추석을 지나고 나오면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뉴스를 아마 꽤 심심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특히 트럼프의 지지 성향이 강했던 남부 지역들은 예. 굉장히 코로나 델타 변이 심했는데요. 여기는 1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미국의 이 델타 변이는 추석을 전후해서는 꽤 확진자 수가 다시 좀 감소하는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좀 떨어지는 예. 그런 패턴으로 좀 넘어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 거다. 실제로 내년 봄 정도 되면 예. 많이 좀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경기와 실적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기저효과니까요. 아까 예. 제가 6, 예. 4, 3 이런 거니까 네. 내년 2분기가 되면 턴어라운드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왜? 항상 작년 2분기가 최악이었고 그래서 네. 올해 2분기는 그 기저로 올해 2분기가 가장 지금 좋고요. 기업 네. 실적도 좋고 예. 예. 경제 성장도 좋고요. 또 지금부터는 흘러내리다가 내년 2분기면 또 올해 비해서는 바닥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아마 1월 달 내년 1분기나 봄부터는 아까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위드 예. 코로나 예. 형태라도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하반기에는 다 경제 지표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예. 우리가 진짜 아까 잠깐 질문하신 대로 알겠어요. 정말 과거보다 좋아지는 건지는 그때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이고 높이와 속도의 문제인데 그것도 괜찮고 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것. 그 앞서서요. 네. 새로운 비즈니스로 빠르게 변신하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예를 들면 인프라나 설비도 최근에도 우리가 뭐 수소 경제에 대한 뭔가 큰 그림을 예. 그리고 있다던가 예. 모든 기업들이 지난 5년 전에 보던 전통 산업들 기업들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의 5년 10년의 그 그림이요. 모든 인프라나 설비 투자나 공장이나 라인들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나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걸로 보고요. 그쪽은 대부분 다 성장하는 산업들일 거고 친환경 산업들이 많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글쎄요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감히 잠재 성장률도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설비 투자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거니까. 투자일 거거든요. 게다가 에너지의 발전 단가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석탄보다 훨씬 싸져 있고 예. 전 세계 한 80% 정도 되는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만 깔리게 되면 에너지도 효율화될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두 네. 개가 결합됐을 때는 상당히 폭발력 있는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연준의 테이퍼링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연말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영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네.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지표들이 막 엉망이 된 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네네. 해석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네네. 그게 이제 내년쯤 되면 전반적으로 그 불확실성이나 흔들림은 좀 사라지고 네. 기대를 가질 만한 건 뭔가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간 다음에 새롭게 싹 트는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하면 그렇죠. 그게 좋은 일일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도 한국과 미국에서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워낙 어려워서 미리 조달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성장하는 산업에 잘 투입해서 알겠습니다. 올라올 거로 봅니다. 좋은 점들 쭉 보니까 또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그러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소장님 나오시면 이제 한 주가 다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저희는 네. 금요일 날 마지막 코너니까 마음 풀고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갖고 오셨겠지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건 아는데 네. 직접 가보신 분은 너무 많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 비트코인을 이 나라 법정 통화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미 사용을 시작했죠. 네, 7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7일부터 예. 사용이 됐습니다. 뭐 한 그러면 2, 3일 지난 건데 네. 별 문제는 없대요.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은 그 시작된 첫날부터 반대 시위가 있었거든요. 예.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인 거죠. 한 1000여 명 정도가 거리를 점거하면서 뭐 행진하는 시위 벌였고요. 예. 근데 이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국민의 90% 이상이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반대한다. 네. 이렇게 응답을 했었고 4분의 3 정도가 우리는 그냥 달러 계속 사용할 겁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서 통화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이고요. 달러를 계속 지금까지도 써왔는데 미국 달러를 자기네 나라 돈으로. 근데 앞으로도 달러는 쓰되 비트코인도 꼭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이번에 바뀐 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 통화로 쓸 수는 있게 됐는데 네. 첫날부터 또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정부 공식 디지털 지갑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치보라고 합니다. 달러로 이렇게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이게 그 엘살바도르 말로 그 스페인어를 쓰는데 은어로 되게 쿨, 멋지다. 이런 치보가 네,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멋진 치보가 앱스토어 이런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불편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치보 ATM 기계도 오류가 생겨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손님한테 받은 비트코인 이제 갖고 가서 집에다 갖고 갈 땐 현금 갖고 가야지 해서 들어가면 네. 못 뽑았다. 네, 그렇죠. 첫날이라 뭐. 근데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 치보 ATM에 그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정부가 내줍니다. 네. 뽑을 때도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0원, 600원이고 안 네. 내도 된다. 네, 그런데 아마 요 무렵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또 툭 떨어져서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손님한테 받았는데 오전에 받았는데 오후에 집에는 달러로 갖고 가야지라고 해서 밖으로 가면 오늘 헛장사했네. 그런 게 문제입니다. 네. 물건을 팔 때도 예, 코인으로 뭐,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5달러짜리 상품을 뭐 0.0000 뭐 5로 이렇게 받았는데 예. 나중에 다음 날 되니까 가격이 급락해서 0.000000 더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렇겠죠. 이러면 뭐 기준이 없잖아요. 그 음식값을 금으로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금값이 올라가면 좋지만 또 떨어지면 네, 이거 어쩌라는 거냐 하는 불안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국민들도 많이 반대하고 네. 이런저런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는 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겁니까? 일단은 나라 상황을 좀 아시면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엘살바도르가 좀 가난한 나라입니다. 20년 전부터 미국 달러를 자국 통화로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 콜론이라는 화폐를 썼어요. 2000년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야, 근데 이거 대외 거래는 죄다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마당에 콜론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하면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과감하게 자국 통화를 버려버리고 이 미국 달러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또 하나의 공식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한 건데요. 이 대통령이 패기가 넘쳐요. 1981년생이거든요. 그 나이브 부켈레라는 이름을 가진 40살? 그런가요? 네, 예. 39, 40 이 정도 됐겠네요. 39, 40살. 근데 이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도입한 이유를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송금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엘살바도르 국민 중에 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어요. 특히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엘살바도르로. 네. 예. 근데 이 규모, 송금하는 규모가 엘살바도르 GDP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니까 국가 간에 이동을 할 때 네.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서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엘살바도르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어떤 그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을 채택하면 굳이 뭐 공식적으로 뭘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 디지털 지갑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뭐 네. 구비를 하세요. 모바일 뱅킹, 온라인 뱅킹이 안 되는 나라인데 은행 계좌도 없다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어떤 디지털 지갑이라는 금융 인프라를 쉽게 마련해서 서로 더 많은 송금하고 사람들을 경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제하고. 네. 근데 참고로 네. 그 엘살바도르가요. 그 현 시세 기준으로 한 14만 달러, 비트코인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엘살바도르에 투자한 외국인한테 네. 영주권을 주고 있어요. 주기로 했어요. 예. 근데 엘살바도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살인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범죄 사망률이 높더군요. 그렇죠. 그 거대 그 갱 조직 두 곳이 엘살바도르를 예. 거의 장악하고 있어서 치안이 정말 안 그래서, 좋은데 영주권을 따려고 누가 올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에 좀 도움이 되니까 네. 외국에서 벌어온 돈 쉽게 송금해서 쓸 수 있고 네.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누구한테 송금하려면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가서 돈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송금을 이걸로 할 수 있다. 굳이 뭐 모바일 뱅킹 앱 이런 거 개발하거나 깔지 않아도 되니 네. 그게 엘살바도르의 목표이자 도입 취지라면 뭐 괜찮을 것도 같은데 괜찮을 것도 같은데 예 도움이 어. 정말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까요? 부작용이 더 클 거라는 음. 예상이 더 많아요. 그 사실 비트코인이 네. 공식 화폐가 되면서 모든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심지어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손해 볼 거는 없죠. 네. 왜냐하면 그 자국 통화가 따로 없고 미국 통화를 쓰니까 이미 남의 나라 돈 쓰니까 이미 쓰니까 뭐 부담이 되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거나 금리를 올려서 흡수하거나 하는 독자적인 금융 정책, 금리 정책을 펼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라는 이미 네. 많은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돈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풀거나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디지털 달러라고 보고 도입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달러를 쓰고 있고 디지털 버전 도입을 한 거고 송금도 은행 시스템 없이 가능하니 손해는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게다가 엘살바도르에 화산이 있는데 여기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세우겠다고 해요. 그래서 통화량을 좀 늘려보겠다 하는 생각인데 뭐 일부에서는 이걸로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도 뭐 네. 정부 지출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반대해서 생각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폐 조건에도 맞지가 않고 네. 뭐 다시 말하면 국가의 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죠.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렇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금화를 씁니다. 순금으로 만든 거. 그런 거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주변에 뭐 달러화를 쓰는 파나마나 아니면 다른 주변의 개발도상국 있죠.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같은 이런 중앙은행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봐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엘살바도르의 이야기. 엘살바도르가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엘살바도르예요? 아니면 엘살바도르, 엘 따로 읽고 살바도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살바도르. 스페인어인데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살바도르가. 살바도르가 엘이 정관사고. 아 그래요? 네. 나라 이름이 길면 어디서 끌어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인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자, 캘리포니아, 네. 미국에 있는 곳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그런 직원들의 건강과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라는데 이것도 논란이 좀 되나 봐요. 네, 이 법안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 법안 자체가 아마존을 특정해서 네. 겨냥한 그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법안 발의 때부터 아마존 물류센터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돼 왔습니다. 예. 내용은 아마존 같은 어떤 그 창고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부여하는 생산량 할당제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그 좀 정교한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요. 매 시간마다 뭐 직원이 물건을 옮기고 포장하고 보관하는 그 패키지 물건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노동자가 너무 오랫동안 그 소포 스캔하는 작업을 쉬면 이게 자동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타임오프 작업으로 기록이 돼서 뭐 하루에 뭐 200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경고를 준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로자 감시 시스템이 치밀하다. 그렇죠. 이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생산성 비율을 추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네. 이렇게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지 마라. 하는 거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까지는 아니고 생산성을 모니터할 경우에는 주 정부가 네. 우리한테 해당 데이터를 오픈해라. 이런 얘기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직원에게 페널티를 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이럴 경우에 너네한테 페널티를 줄 거예요 하고 미리 고지를 하거나 주정부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일일이 다 본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직원들이 움직이는지, 뭐 네. 허리를 몇 번 굽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맞아요. 일 열심히 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인공지능이 잡아낸다. 네. 제가 저번에도 송경제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아마존에서 일하는 직원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 하는 네.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물류센터 내에 부상률이 상당히 높대요. 근데 이게 뭐 피가 나거나 하는 그런 외상이 아니라 예. 뭐 골절이나 염좌, 요통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40%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이게 미국 전국의 물류업계 평균 대비 2배가 더 많아요. 아마존에서만. 네, 근데 이게 반복 작업으로 오는 부상이에요. 예. 허리를 구부리거나 손을 비틀거나 이런 데서 오는 부상인데 이런 할당량 때문에 뭐 쉬거나 스트레칭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니까 예. 이런 걸 좀 보장해주라 이런 얘기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옳은 얘기인데 네. 또 이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러면 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합니까? 뭐 이런 또 반론도 있기는 하겠어요. 있죠. 이런 재계 단체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당장 뭐 1시간에 200개 물건 처리하던 걸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챙기느라 네. 150개만 처리되면 당일 배송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소모 비용이 증가하니까 결국 소비자 가격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규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빨리빨리 정리해야 빨리빨리 택배 가는데 네. 며칠씩 걸려도 괜찮겠어요 그럼? 뻐격뻐격. 맞습니다. 예. 시간은 뭐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이 우리나라의 다이소 천원샵 같은 가게들이 미국에서도 네. 이걸 달러숍이라고 합니까? 네. 1달러짜리 물건이 많은 모양이에요. 뭐 1달러, 3달러 이런 저렴한 물건들이 많은데 네. 이 달러 매장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소매업계 중에서 신규 점포 개설 부분의 1위인데요. 음,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비자의 한 4분의 1 이상이 뭐 식품과 식료품 가격이 더 싼 소매업체로 옮겨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곳으로 옮겨가는 미국인들이 많아서 늘어나고 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불경기의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자꾸 싼 것만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 코로나 이후로는 부자 미국인과 가난한 미국인들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의 그 취업률이 줄어들면서 예. 가장 취약한 미국인 대다수가 더 나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달러 스토어에 의존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다이소하고 비슷합니까? 파는 물건은? 거의 비슷한데요. 전자제품도 팔고요. 어. 그다음에 뭐 통조림 같은 실온 보관 식료품들 파는 것도 있는가 하면 뭐 맥주나 와인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선식품까지 뭐 파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점심 잘 먹고 집에 가서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